안녕하세요. 방송이 익숙치 않은 고양입니다. 저 잘 보이시나요? 저 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아주 좋은 강의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참석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시간에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소중한 강의를 소개시켜 주신 연꽃께서 강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정은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준호 교수님은 미국의 보스턴 정신분석 대학원 박사를 졸업을 하셨고요.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하게 된 정신분석 대학원, 한신대 정신분석 대학원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지금은 현대 정신분석 연구소 그리고 강화문 심리치료센터의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들 하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정신분석가들을 훈련시키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교육분석가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린이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으로 작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한번 그 무지개 학교를 쭉 둘러봤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의 뉴욕으로 다 같이 이사를 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치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킨더가든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유치원 마지막 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5학년 2학기부터 다녔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처음 그 이제 킨더가든을 입학을 했을 때 첫 학교에 제가 딱 하루 갔던 기억이 나요. 하루 이제 등교를 했다가 부모님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한국 부모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열을 갖고 계셨고, 나름 뉴욕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공립학교 중에서 PS 87 번호로 가요. 이제 Public School 87번 공립학교에 원래 입학하기를 희망을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하루 만에 자리가 나서 하루만 첫 학교에 갔다가 두 번째 학교로 옮기고, 두 번째 이 공립학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학교죠. 세 번째 학교는 지금 이 무지개 학교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학교 이름은 이제 Bank Street School for Children이라는 학교였고, 소위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치적인 진보적인이 아니라 앞서가는 그런
새로운 교육을 혁신적인 교육을 시도를 하는 학교였고 아마 이 학교가 좀 그런 점에서 벌써 풍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학년제로 가지 않고요. 뭐 7, 8, 8, 9, 9, 10 그래서 한 살 터울 아이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반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오늘도 저녁집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들으니까 뭐 고양이가 있고 뭐 연꽃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가 들어왔나 하고 이제 들어간다 없더라고요. 다들 어떤 이제 별명을 사용하시죠. 학생부터 학부모, 선생님이 다 그렇게 따로 이름이 아닌 별명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뱅스트리트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에게는 최소 이제 미스터 누구, 뭐 미스터 스미트, 미스 스미트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다 first name으로 그래서 뭐 존이면 존, 메리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벽을 좀 허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교과 과정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매 학기가 특정 주제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기억에 나는 거는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동물을 키우려고 이렇게 닭장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일단은 뭐를 키울 건지 다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창작 시간에 나무를 다 자르고 그걸 만드는 거를 뭐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교육을 저도 이제 여러 해 동안 받았고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다가 한국에 와서 5학년 2학기 때 학교에 딱 등교를 하고 이제 컬처 쇼크가 왔죠. 컬처 쇼크가 왔습니다. 일단 한 반에 55명 이만한 공간에 50명이 이렇게 따닥따닥 꽉 차 앉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외우는데 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벌이라는 것도 당해보고 뭐 오히려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극단적인 두 교육 방식을 다 받아봤고 각각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처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나름 좀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부모님이 어떤 성적이나 이런 데한 압박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5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죠. 제가 전교 꼴등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시험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나마 이제 국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당시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풀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산수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좌절했던 거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연필이 한 타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 타스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를 못해서 첫 시험에 제가 뭐 반에서 꼴등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꼴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일단 그런 등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름 미국에서는 굉장히 칭찬받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었는데 정말 맨 꼭대기에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릴 적 기억들이 많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면서 특히 이제 감정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아까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강의 목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 이후에는 감정 내 정신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공격성이라는 그런 감정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표출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묶어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2주에 거쳐서 지금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솔루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배우고, 오늘은 일단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은 이 감정의 기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이런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배우고 싶은지, 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있었지만, 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의 마치 정답처럼 거의 비슷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답변을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입시 위주의, 뭐 경쟁 위주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이 이 어린 시절이 앞으로 쭉 펼쳐질 인생에 있어서 이런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좋은 그런 답변을 적어주셨는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이런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감정을 다루고 경험하고 조절하는 것이 실패할 때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여러 감정 중에서 제 생각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개인 안에서 잘 다루지 못하는 혹은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부정적인 공격성과 증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역설이라고 제가 붙인 건요. 그 보통 실제 그 저를 이 강의에 초청해 주신 선생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면 된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단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랑만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격성과 증오와 갈등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은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내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갈등은 해결될 수 없어요. 단지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거나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역설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 뇌 정신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 분석이 탄생한 지는 약 한 1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정신 분석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진 프로이트도 원래는 신경과학자였습니다. 신경과 의사였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프로이트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그게 프로이트가 살아있을 때 출판된 건 아니고요. 사후에 발견이 돼서 원래는 폐기 처분이 될 뻔하다가 사후에 출판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초고라는 이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뭘 시도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신경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풀어내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당시의 신경과학은 굉장히 열악했죠. 왜냐면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뇌를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술들, 특히 뭐 MRI라든가 fMRI라는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혹은 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가 이런 뭐 지식이나 발견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신경과학만으로 우리 정신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논문을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글을 쓰고 있다라고 그런 희망에 차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 출판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신경학적으로 내가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한번 인간의 마음을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정신분석이에요. 만약에 프로이트가 제 생각에는 당시에 그 신경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풀어내는데 성공을 했더라면,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더라면은 오늘날의 정신분석학은 탄생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신경과학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프로이트의 여러 글들에 보면 중간중간에 언젠가는 신경과학이 나의 이런 정신분석에 대한 혹은 무의식에 대한 주장들을 뒷받침해줄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라고 군데군데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약 120년이 지난 오늘날 부분적으로는 프로이트의 이런 바램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뇌의 그런 각 부위와 영역과 그것들이 담당하는 뭐 기능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이런 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뭐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제 뭐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새로운 그런 발견들을 하면서 프로이트의 뭐 전부 다 뒷받침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프로이트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런 전제와 가설들, 주장들이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최근의 신경과학, 그래서 신경과학과 이전의 정신분석 요 두 가지를 융합한 새로운 이런 학제간 학문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신경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제가 뭐 2000년대 2005년도 혹은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채 2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생 학문의 발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뇌와 정신분석을 한번 같이 좀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 근데 무의식이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의 자체를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떠오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이제 돌잔치, 자녀의 돌잔치가 아닌 여러분의 돌잔치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뭐를 집었다. 그때 옆에서 엄마는 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뭐 실을 집었다. 기억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부모를 통해서 네가 돌잔치 때 이런 거를 돌잡이 때 선택을 했더라. 이제 그런 것처럼 분명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그 흙냄새가 특유의 흙냄새가 있죠. 혹은 특히 후각과 많이 관련되기도 하는데 특정 냄새를 맡으면은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가끔 기억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냄새가 날 때마다 비 냄새가 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질까? 분명 어느 시절 언젠가는 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무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학문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오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와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제 뇌로 보자면 이제 전두엽의 피질 신경절이라는 곳에 주로 위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행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행동 프로그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를 먹게 된다. 혹은 특히 단 거를 먹게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눈앞에 놓이는 음식에 평소 같으면은 이 정도 먹고 말 텐데 배부를 텐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한 입을 더 먹게 되는 이런 행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한 예측의 형태를 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프면은 뭔가를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예측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내가 굉장히 짜증난다. 그런데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면은 이게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런 예측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기억은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그럼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뭔가 힘들 때 이런 뭔가를 섭취를 했을 때 기분이 좀 나아진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이런 예측을 자동화시키는 것이다. 자동화는 공고화라 부르는 기억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빨리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하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빨리 이 불쾌한 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이 공고화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예측들은 타당하게 자동화되지만 다른 것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혹은 부당한 그런 논리로 자동화된다. 후자를 우리는 억압된 것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아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압도당할 때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쁘지 않는 예측들이 다 이 억압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뒤에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선언적 기억들
우리가 떠올릴 수 없는 무의식적 기억들은 의식으로 불러올 수 없으며 공고와 기억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이 활성화될 때에는 회상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다. 그러므로 억압은 기억하기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배고플 때 만약에 그게 왜 그런지 처음으로 왜 그런 기억이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릎 반서처럼 이제 무릎을 탁 쳤을 때 무릎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안 하죠. 혹은 뭐 성인의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연애 패턴을 보면은 항상 나쁜 그런 파트너를 고른다. 특히 그런 거짓말과 뭐 배신과 그런 바람을 피는 그런 사람을 연달아서 한 3명을 계속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사람한테 계속 끌릴까? 왜냐면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신뢰감을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은 계속 그렇지 않을 사람한테 내가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될까? 그거는 바로 뭔가가 지속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반복적으로 의식화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나쁜 사람한테 끌리게 되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올리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고를 해보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반복이 안 될 수 있을 텐데 그 정의 자체를 보면은 비선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반복만 되고 나아지지 않고 악순환처럼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 혹은 욕동, 필요들은 그 뿌리에서 감정으로 의식화된다. 이제 드디어 이제 감정이 나왔어요.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무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년생이 있다고 합시다. 연년생 자녀가 있는데 그중 그 첫째가 지금 엄마 아빠가 둘째를 엄청 이뻐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한테는 잘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가 욕구가 느껴지겠죠. 나도 저렇게 엄마의 사랑 혹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다 혹은 뭐 독차지하고 싶다.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시기심일 수 있고 뭐 짜증일 수도 있고 뭐 분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슬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타당하게 자동화된 예측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엄마의 이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예측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저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엄마의 사랑을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의 그 감정들 그런 짜증이던 분노던 시기심이던 슬픔이던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조절이 되겠죠. 근데 부당하게 자동화된 예측들은 그렇지 못하다. 정신병리에서는 이런 이유로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분노가 혹은 그 슬픔이 혹은 그 시기심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고통스럽게 되죠. 그래서 결국 충족되지 않는 이런 정서적 필요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도표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자, 타당한 자동화 예측을 먼저 예시를 들자면
자, 아까 같은 상황, 뭐 연년생 형제에서 동생이 뭔가 더 이쁨을 받는 것 같다. 나도 이쁨을 받고 싶다라는 이제 욕구가 올라오고 그 감정이 느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분노가 올라온다. 막 화가 나요. 동생이 그러고 더 이쁨을 받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자, 요 부분부터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타당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 엄마 나도 해줘. 혹은 엄마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혹은 뭐 장난감이라고 하면 엄마 이제 내 차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측이 그러면은 내 차례가 올 거다. 나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의 이런 요청에 귀를 기울일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그래 네 차례 혹은 너도 이쁨 받고 싶었어. 너도 애기처럼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줌으로써 욕구 충족이 되죠. 욕구 충족이 되고 이 분노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가장 뭐 바람직한 예시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부모가 그 엄마가 이전에도 혹은 처음부터 그런 첫째의 이런 둘째에 대한 뭐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타당한 자동화 예측이 생겨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예시에서 부당한 경우를 한번 같은 예에서 볼게요. 똑같이 이제 동생이 요거는 뭐 실제 저도 많이 관찰을 해요. 동생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게 나도 너무 갖고 놀고 싶다. 근데 막 그래서 이런 분노와 시기심이 올라온다. 그래서 근데 예측은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엄마한테 엄마 이 내 차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그때부터 막 떼쓰고 막 자지러져요. 이제 엎어져요. 그래서 엄청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뭐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 친한 동생 네하고 같이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 집이 딱 그 연년생 형제인데 그 하나를 두고 뭔가 장난감을 하나를 두고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면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수습이 잘 안 돼요, 일단.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관찰하니까 그러니까 1박 2일로 그때 같이 놀았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못하게 돼요. 둘 다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걸 같이 못하고 놀지 못하는 그래서 놀이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이 해결이 되나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나요? 실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울어요. 둘 다 울어요. 둘 다 울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던 놈도 뺏기니까 하던 작은 아이도 뺏기니까 큰 애 울고 작은 애 울고 어른들도 힘들고 모두에게 이 좋은 놀이의 시간을 망치는 결과로 가요. 물론 어떤 점에서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되기도 해요. 지금 이게 도표를 굉장히 단순화시켰는데 욕구는 단순하지 않고요. 대개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그 욕구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 예시 안에는 내가 못 갖고 놀면 아무도 못 갖고 놀게 하겠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반쯤은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동생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아무도 못 노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성공은 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나도 엄마의 사랑 혹은 나도 엄마의 관심을 조금 더 받고 싶다, 동생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성인의 예시를 들까요? 뭐 이런 패턴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다들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정신병리가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일부분은 이런 타당한 자동화 예측들을 갖고 있고, 일부분은 부당한 그런 자동화 예측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성인을 한번 예시로 들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좀 막중한, 책임이 큰 중요한 일들이 주어질 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런 패턴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대개는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그때 사용하는 예측은 나는 잘 못 해낼 거다. 이 중요한 일을 나는 잘 못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잘 못해서 나는 비난을 당할 거다.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분이 어떤 중요한 모임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단체장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자기는 결국엔 잘 못할 거고 이 집단원들이 나를 굉장히 비난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이게 다 무의식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그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항상 해요. 지각을 항상 어떻게든 지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로 분명히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지각을 하고 그래서 지각하게 되면 그럼 욕 먹잖아요. 욕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준비를 안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예측한 대로 한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한 소리 듣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자존감 팍팍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잠수를 탄다든가 자기가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냥 안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고통밖에 없죠. 고통만 남습니다. 이 감정도 나는 원래는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전혀 어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쪽 영역에 계신 분 중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엄마하고 좀 분리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특히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에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두세 살 때 어디 친척 집으로 보내서 몇 년간 맡긴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줘요. 혹은 설명을 해줘도 그 어린 나이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분리 혹은 상실의 경험이 평생의 어떤 그런 외상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예측이 있냐면 결국 나를 떠날 거다, 나는 버림받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직업상 그런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는데 내담자들 중에서 한두 번 오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걸 꾸준히 받는 분들보다 안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낌새만 보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는 비선언적 기억에 의해서 이미 나는 틀렸다, 나는 잘릴 거다, 나는 버림을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상담 혹은 심리치료 영역에서 이렇게 안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그분이 보이는 행동 프로그램은 약간 얼어버려요. 굉장히 그 포기 상태 혹은 마비 상태로 가버려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 초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굉장히 무력하게 그거를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 프로그램도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하면은 가끔은 그 상담사고 치료사가 좀 붙잡아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혹은 계속 올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많은 경우에 실제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역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 감정 역시 조절이 실패하겠죠. 이 버려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혹은 슬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채 고통 쪽으로 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정도면 벌써 이런 많은 패턴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 중에 좋은 것들도 있을 거고 타당한 것들도 있을 거고 혹은 우리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이미 부당한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혹은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아동은 이미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될 거야. 난 해도 성공을 할 수 없을 거야. 사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나도 잘하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감정들은 지속적으로 회귀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자, 여기서 2차적 방어 기제들은 억압된 예측들의 불가피한 실패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 보완된다. 발병한다는 것은 방어 기제의 실패와 일치한다.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면 2차적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요.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 있는 고통 있죠. 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트레스 받은 뭘 먹기, 혹은 뭐 아동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매달리기, 그렇죠? 이런 뭐 휴대폰 게임이라든가 뭐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결국에는 이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그나마 괜찮은 방식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들도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술 한 잔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술 한 잔, 뭐 담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방어 기제들, 혹은 뭐 합리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혹은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뭔가를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2차적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이것만 잘 작동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저는 이제 심리치료 장면에 있기 때문에, 임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오는 시점이 방어 기제들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전에 하던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뭐 그래도 뭐 매주 혹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한 잔 먹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것들이 나름의 어떤 방어 기제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하니까 뭐풀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럼 상담을 받으러 와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을 그 방어 기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를 다뤄야 되거든요. 요 앞에 감정은 이게 제일 근원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신 이전에 작동하던 방어 기제를 다시 잘 작동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감정과 정신 분석을 이어서 좀 보자면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이런 치료적인 작업의 핵심입니다. 의식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충족되지 않는 정서적 필요들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연년생 형제가 그렇게 때를 쓰고 화를 내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진상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 동생이 조금이라도 뭔가 더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런 감정들을 표출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죠. 왠지 자기가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랑을 덜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될 필요가 있구나. 또한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패하지만 사용되는 억압된 예측들을 식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그 엄마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은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받기 위해서 어떤 타당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이런 예측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상담 장면에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내담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고 꿈을 가져와서 꿈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약간 의문쯤을 하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회기에 와서 저한테 굉장히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선생님을 엄청 공격했죠. 저 선생님 엄청 화나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난 기억이 없어요. 공격당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하고 계속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그거 했던 한마디 제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약간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공격이자 또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을 거고 그리고 더 이어서 그 예측은 어디까지 나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보복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측들을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현실적인지 혹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자, 전이를 통해 억압된 예측들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전이는 자동화된 행동 프로그램이다. 기억될 수 없지만 반복되며 자동적으로 재현된다. 이제 전이는 정신분석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저는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저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들 처음 만나셨잖아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대해서 저 교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 같다 라는 사실은 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특히 부모님과 그런 감정 혹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왠지 저 사람도 저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하게 되는 것을 전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정신분석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담자들은 이 분석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러이러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생님 의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화를 낼 거고 혼날 것 같다. 왜 그러냐? 왜냐면 아마도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랬다. 아빠는 굉장히 독단적이었고 심지어 아빠가 틀렸을 때도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한번 냈다가 엄청 혼났다. 두드려 맞았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입 바른 소리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상대방이 특히 이런 권위자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런 권위자로 느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패턴이 이제 재현된다라는 겁니다. 자동화된 행동 프로그램이다. 기억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는 떠올릴 수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이런 전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임상 장면에서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혹은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임상에서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보이나요? 첫 번째는 또 인식의 단계겠죠. 스스로 이러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두 번째는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보이나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보이시나요? 세 번째는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게 보이나요? 전혀 그 욕구 충족이 안 되고 고통만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보이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라는 것이 보이나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부당한 이런 패턴들을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을 임상에서는 나름의 신경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신경과학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작업하는 게 필요한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지, 역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지금 새롭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한 자동화 예측에서의 방어 기제와 이제 전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이 개념까지 한번 놓고 보면요. 여기까지 다 똑같고요. 대신에 이 예측과 행동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이제 전이라는 부분. 전이는 선생님하고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특히 아동 발달에 있어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상호작용, 직접 만나서 하는 상호작용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 혹시 여기는 아동들이 그 마스크를 벗나요? 수업 시간에?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다 이제 마스크를 끼게 돼 있고 그게 지금 뭐 정부가 정해진 어떤 방역 수칙에 따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소규모의 그런 대안 교육을 하는 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모든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과 아동들 포함해서 동의하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곳들도 몇 군데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상호작용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모두가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이 철저하게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고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를 이제 신뢰하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나은 편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접촉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부모들은 코로나 친구를 만들어줘요. 코로나 친구예요. 코로나 친구가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놀 수가 없잖아요.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명 우리 서로 그러면은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우리 둘끼리는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놀자. 노는 그런 놀이의 장을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부모들끼리 이런 아동들이 그래도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그 전이라는 거는 선생님하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그 무지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전이 대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이 대상이에요. 아동들은 엄마에게 행동하듯이 혹은 아빠에게 행동하듯이 선생님에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많아요. 엄마 하나 놓고 혹은 아빠 하나 놓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자동화된 패턴들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 혹은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지금 뭐 외아들이다 혹은 뭐 딸이 하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런 경쟁 관계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 외에 다른 입이 있네. 집에서는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당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위에 방어 기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감정이 조절되는 것이 실패되고 고통이 있고 고통 때문에 이제 방어 기제가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 친한 동생의 예시 두 연년생 형제의 예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그 애들이 좀 어린데 빨리 얘네가 커서 내가 핸드폰 사줘서 핸드폰을 던져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농담 같지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근데 하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폐해가 많은 방어 기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특히 지금 만약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경우에 하루 종일 어떤 육아와 모든 것을 담당을 해야 되는 그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도하게 그것만 사용이 됐을 때에
결국에는 어떤 중독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의를 통해 새로운 더 나은 예측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들은 재공고화되지 않으며 이전의 것들을 없애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이 생긴다 해도 계속 오래된 행동 프로그램을 재현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이제 업무 이런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재공고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재공고화되어야 이게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고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전에 이 부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그렇기 때문에 통찰이 생긴다 하더라도 잘 안 도움이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그런 자조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우는 제 생각에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통찰만 가지고는 그 이전의 자동적인 패턴들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현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해석을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정신분석에서는 훈습이라고 부릅니다. 훈습이 원래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훈이 이제 훈제할 때 그 같은 한자인데요. 훈제를 한다는 건 이제 연기를 피워서 오랜 시간 뭔가 이제 작업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바뀌려면은 그게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 발생하고 나서는 소용이 없고요.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새로운 하나의 경로가 이제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이 회로가 쭉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냥 A에서 B로 가는 게 이제 좀 자동화된 패턴이거든요. 근데 A에서 B가 아니라 A에서 C로 가는 새로운 길을 뚫으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측을 자동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비선언적 기억은 배우기도 어렵고 잊기도 어렵다. 속담으로 치자면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게 성인이 돼서는 우리는 굉장히 이미 굳어졌거든요. 굳어져서 이거를 다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들은 좀 나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가 다시 그래도 한번 이거를 좀 구조를 좀 수정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좀 늦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여야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사춘기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 사춘기 전에 착하던 애가 왜 사춘기 돼서 이렇게 갑자기 괴물이 됐을까? 학부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 탓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음 주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이 부당한 패턴들이 극대화되면서 재자합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인생이에요. 그때 이게 수정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고생을 합니다. 이제는 나중에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반면에 이제 아동 사례에서는 성인이 한 3, 4년에 걸쳐서 해야 될 작업을 아동은 6개월 안에도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빨라.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라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날의 이제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동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이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입들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벌써 이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더 빨리 개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어떤 치유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기다렸다 하기보다는 더 빨리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게 이제 뭐 이런 모든 그런 전문가와 학자들의 그런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연구소와 이제 센터도 지금 그런 아동기관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찾아가서 그런 아동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을 사실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득을 해야죠.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이제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많이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협력적인 것 같아요. 이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놀이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요? 우리 아이가 어디 아파요?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됐어요? 뭐 굉장히 방어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게 단지 어떤 뭐 치료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행복과 자유와 성장과 그런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측들은 점차 오래된 것들보다 선호된다. 기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래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상담자들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냥 몇 년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한동안 안 하던 거를 다시 할 때 치료자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새로운 A에서 B가 A에서 C로 가는 그런 경로를 뚫었다 하더라도 A에서 B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선택의 폭을 늘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막 크게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은 술 먹고 뻗어버렸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친구랑 뭐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운동으로 좀 풀 수도 있고 이런 뭐 새로운 것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예전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작업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 예전 행동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치료가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미 형성된 게 안타깝지만 벌써 지금 뭐 초등학생이면은 다 이게 그 추춧돌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은 결국에는 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보고 그 때문에 생겨난 패턴들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다루고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행복과 사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다루는데 물론 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끔 있어요.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은 망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때로는 뭐 슬픔일 수도 있고, 뭐 죄책감, 뭐 수치심 등등 이런 감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동들을 포함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감정들이다. 그래서 대체로 좌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공격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원리를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이어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